이 항아리 이제 더 이상 가만 냅둘 수가 없어요. 며느리가 안 돼, 망치를 그만둬. 내리쳐 시어머니가 아끼는 30년 묵은 항아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목숨처럼 아끼던 손수 이름까지 붙여준 바로 그 항아리를 말이죠. 재래시장 한 구석에서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시작한 작은 고추장 좌판. 그 좌판이 30년 세월을 거치며 시장에서 가장 이름난 고추장 가게로 자리 잡는 동안 시어머니가 단 하나 애지중지하며 지켜온 것이 바로 그 항아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낡았으니 이제 그만 바꾸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한사코 고개를 저었죠. 그런데 구박만 받아온 며느리가 어째서 그 항아리를 제 손으로 깨뜨려야만 했을까요? 산산이 부서진 항아리에서 붉은 고추장이 왈칵 쏟아지던 그 순간 그 안에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께 행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복래의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병으로 앓다가 간 것도 아니었죠. 사람 좋다는 소리 하나 듣겠다고 남의 빚보증을 잘못 쓴 게 화근이었습니다. 보증을 서준 사람은 도망갔고 남은 빚은 고스란히 복래의 어깨 위로 쏟아졌어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어느 겨울 아침 차디찬 방 안에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복래의 손에 남은 건 갓돌을 지난 아들 영철과 빚쟁이들이 붙여놓은 붉은 딱지들 뿐이었어요. 세간이란 세간에는 죄다 종이가 나붙었고 밥그릇 하나 마음 편히 쓸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그래도 복래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등에 업힌 아이가 배고파 올 때마다 이 악물고 다시 일어서야 했으니까요. 복래가 찾아간 곳은 동네 어귀의 재래시장이었어요. 딱히 배운 기술이 있는 것도 미천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다만 시집와서 시어머니 어깨너머로 배운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추장 담그는 손맛이었어요.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작은 항아리 몇 개의 고추장을 담아 복래는 시장 한 구석 빈자리에 좌판을 폈어요. 번듯한 가게는커녕 비바람을 겨우 가리는 낡은 천막 한 장이 전부였죠. 그 아래 쪼그려 앉아 복래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붙였습니다. 한번 맛만 보고 가세요. 우리 집 고추장 정말 달고 깊어요. 처음 몇 달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단지 한두 개 파는 게 고작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어린애를 등에 업고 나온 젊은 과부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리싸움에 밀려 좌판을 걷어차인 날도 있었고 어떤 상인은 대놓고 혀를 찼어요. 저 색시 저러다 며칠 못 가서 보따리 쌀 거구먼. 그런 말이 등 뒤에 꽂힐 때마다 복래의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죠. 그래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핑 돌아도 등에 업힌 영철이 놀랄까봐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밤이 되어 아이가 잠들면 그때서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어깨를 들썩였을 뿐이었어요. 외상값을 떼이는 일도 잦았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며 다음 장날에 꼭 주겠다던 사람들은 다음 장날이 되어도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떼인 돈이 쌓이면 복래는 며칠씩 끼니를 굶어야 했어요. 그래도 영철의 입에 들어갈 미음만큼은 절대 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철이는 남부럽지 않게 키울 거야. 엄마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복래는 새벽 3시면 눈을 떴어요. 아직 세상이 깜깜한 그 시간에 찬물에 손을 담가 고추를 씻고 메주를 빻고
엿기름을 고았죠. 손등이 터지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와도 복례의 손은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정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에요. 한번 복례의 고추장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색시 고추장이 유독 감칠맛이 나더라는 소문이 시장 안에 조금씩 퍼졌어요. 좌판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고 단지는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갔죠. 세월이 흐르면서 복례의 좌판은 어엿한 점포가 되었어요. 낡은 천막이 있던 자리에 번듯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복례 고추장. 붉은 바탕에 흰 글씨로 큼직하게 쓰인 그 이름을 복례는 올려다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무시하던 시장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졌죠. 이제는 다들 복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 흐르는 동안 복례 고추장은 이 재래시장에서 가장 크고 이름난 고추장 가게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고 명절이면 물량이 모자라 손님을 돌려보낼 정도였어요. 가게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가 수십 개나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많은 항아리 가운데 복례가 유독 애지중지하는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가게 안쪽 볕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놓인 커다란 옹기 항아리였죠. 그 항아리는 영철이 첫 돌을 맞던 해에 큰맘 먹고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던 그 시절, 복례는 어린 아들의 앞날을 빌며 시장에서 제일 크고 튼튼한 항아리를 골라왔어요. 아이가 이 항아리처럼 크고 든든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요. 복례는 그 항아리에 손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우리 아들 항아리다. 복례는 해마다 그 아들 항아리에 새 고추장을 담갔어요. 거기서 익은 고추장은 다른 고추장과 똑같이 손님들에게 팔았죠. 다만 한 가지 새로 담글 때마다 지난해 항아리 바닥에 남겨둔 고추장을 한 국자씩 덜어 함께 섞었습니다. 오래 묵은 고추장 한 숟갈이 새 고추장 맛의 뿌리가 되어준다며 복례는 그것을 시고추장이라 불렀어요. 시고추장은 우리 집 맛의 씨앗이야. 이 한 숟갈에 30년 세월이 다 담겨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항아리 속 고추장은 팔려나가도 그 씨앗만큼은 30년째 이 항아리 안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셈이었죠. 팔리는 건 고추장이었지만 복례가 지키는 건 항아리 그 자체와 그 안에 흐르는 맛의 뿌리였어요. 그러다 보니 항아리는 세월에 절어 겉이 거뭇거뭇해지고 한쪽 귀퉁이엔 이가 살짝 나가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시장 사람들이 몇 번이나 말을 건넸어요. 복례 씨, 그 낡은 항아리 이제 새 것으로 하나 바꾸지 그래요. 볼 때마다 아슬아슬하구먼. 그러면 복례는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못 바꿔요. 우리 영철이 첫돌에 장만한 거예요. 이 항아리가 우리 아들이고 우리 집 30년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복례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가득 번졌어요. 손이 갈라지도록 일하며 버텨온 30년 그 모든 고생을 견디게 해준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그 아들이었으니까요. 복례에게 영철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외아들, 그 아이만 바라보고 달려온 세월이었죠. 복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렇게 온 정성을 쏟아 키운 아들이라면 훗날 자신의 마지막을 지켜줄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거라고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게 될지 그때의 복례는 조금도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 시장 골목 깊숙한 자리, 붉은 간판 아래 놓인 아들 항아리는 오늘도 볕을 받으며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자라면서 어느새 어엿한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복례가 예순을 바라볼 무렵 아들은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바로 미숙이었죠.
미숙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처녀였어요. 어릴 적부터 남의 집 살림을 도우며 컸고 손끝이 야무지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죠. 번듯한 혼수도 든든한 친정도 없었지만 복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진 것 없이 자란 아이가 고생도 알고 손도 빠른 법이지. 그렇게 미숙은 영철과 부부의 연을 맺고 복례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새 며느리를 맞은 복례의 태도는 미숙이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복례는 다정하게 며느리를 품어주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홀로 억척스럽게 살아온 사람답게 며느리에게도 그 억척스러움을 똑같이 요구했죠. 시집온 첫날부터 미숙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됐어요. 아직 바깥이 어둑어둑한 새벽 4시, 복례는 며느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얘야, 일어나라. 고추 골라야지. 해 뜨고 일어나서 무슨 장사를 하겠니? 미숙은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작업장으로 나갔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붉은 고추 앞에 앉아 무르거나 상한 고추를 하나하나 골라내는 일이 첫 번째 일과였죠. 손끝이 얼얼해지고 눈이 뻑뻑해질 때까지 미숙은 고추 더미와 씨름했습니다. 그 다음은 메주였어요. 잘 띄운 메주를 깨끗한 물에 씻어 말리는 일도 미숙의 몫이었죠. 겨울이면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야 했고 손등은 늘 빨갛게 부르터 있었습니다. 그래도 힘든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가게 안쪽에 늘어선 수십 개의 항아리. 그 무거운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닦는 것도 미숙이 해야 할 일이었죠. 어른 몸통만 한 항아리를 끌어안고 행주질을 하다 보면 저녁이 될 무렵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복례의 입에서 칭찬 한마디 나오는 법은 없었어요. 오히려 미숙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복례는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한 번은 미숙이 고추장의 간을 잘못 맞춘 적이 있었어요. 복례는 그 자리에서 국자를 탁 내려놓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짜기만 하고 깊은 맛이 하나도 없잖아. 너는 고추장 맛 하나도 제대로 못 보면서 무슨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니?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의 눈길이 일제히 미숙에게로 쏠렸어요. 미숙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꼭 눌러 삼켰죠. 그저 앞치마 자락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쥔 채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할 뿐이었어요. 그날 밤 미숙은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럽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몸이 힘든 것보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이 더 아팠죠. 그래도 미숙은 짐을 싸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갈 친정이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반겨줄 형제 하나 없었어요. 이 집이 미숙에게는 유일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이 악물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정작 미숙을 더 힘들게 한 건 시어머니의 매서움이 아니었어요. 바로 남편의 무심함이었습니다. 미숙이 서러움에 겨워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하면 영철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어요. 또 왜 그래? 어머니가 원래 그런 성격인 거 몰라서 그래? 괜히 어머니 심기 건드리지 말고 그냥 비위 좀 맞춰드려. 나까지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 말에 미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힘들 때 기댈 사람이 남편이라고 믿었는데 정작 그 남편은 아내의 편이 아니었어요. 영철은 집안일에도 아내의 마음에도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낮이면 무슨 일인지 밖으로만 나돌았고 밤늦게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기 일쑤였죠. 미숙은 점점 깨달았어요.
이 넓은 집에서 자기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요. 시어머니는 매서웠고 남편은 무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미숙은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새벽마다 어김없이 일어나 고추를 골랐고 얼음물에 손을 담가 메주를 씻었으며 무거운 항아리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미숙은 맡은 일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몸으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의 서러움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붉은 고추 냄새와 구수한 메주 냄새, 오래된 항아리에서 풍겨나오는 깊은 장 냄새, 그 냄새들 속에 파묻혀 있으면 미숙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어요. 특히 가게 안쪽 볕 잘 드는 자리에 놓인 커다란 아들 항아리. 미숙은 그 항아리를 닦을 때면 유독 정성을 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엇보다 아끼는 항아리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루는 미숙이 그 항아리를 조심스레 닦고 있는데 복례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잔소리가 날아올까 싶어 미숙은 어깨를 움츠렸죠. 그런데 이날따라 복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손놀림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이내 몸을 돌려 자리를 떴을 뿐이었어요. 미숙은 그 눈빛의 의미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다시 항아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뭇하게 세월이 밴 옹기 표면을 미숙은 마치 오래 아픈 사람을 어루만지듯 천천히 닦아내려갔어요. 그렇게 미숙의 시집살이는 하루하루 고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숙의 손끝은 제법 야무져졌어요. 고추를 고르는 눈도 밝아졌고 메주를 씻고 간을 맞추는 솜씨도 몰라보게 늘었죠. 이제 웬만한 일은 미숙에게 맡겨도 될 만큼이 되었습니다. 복례도 그런 며느리에게 하나둘 일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고추장의 기본 재료가 무엇인지, 어떤 고춧가루를 얼마나 넣고 엿기름을 어떻게 고아야 하는지, 소금 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미숙에게 차근차근 일러주었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복례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큼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어요. 바로 마지막 숙성법이었습니다. 복례 고추장의 그 깊고 감칠맛 나는 비결은 재료를 섞는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 버무린 고추장을 항아리에 담은 뒤 언제 뚜껑을 열고 닫아야 하는지, 볕은 얼마나 쬐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시고추장을 얼마나 넣어 섞어야 하는지, 바로 그 숙성 과정에 진짜 비법이 숨어 있었죠. 그 마지막 단계만큼은 복례가 늘 혼자서 도맡았습니다. 미숙이 곁에서 도우려 하면 복례는 슬그머니 등을 돌리며 손사래를 쳤어요. 넌 저리 가 있어라. 이건 아직 네가 손댈 게 아니야. 미숙은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걸 느꼈지만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킬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복례가 그만 독한 감기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평소 그렇게 정정하던 사람이 며칠을 끙끙 앓았죠. 고열에 시달리며 몸을 가누지도 못했어요. 문제는 하필 그때가 가게에서 담근 고추장 수백 통이 한창 숙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그 많은 고추장이 전부 맛을 잃고 상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30년 이어온 복례 고추장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였죠. 복례는 끓는 열 속에서도 그것이 걱정되어 자꾸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지금 일어나시면 큰일 나요. 그러다 더 심해지시면 어떡해요. 미숙이 시어머니를 억지로 자리에 눕혔어요. 그러고는 잠시 고민에 잠겼습니다. 복례가 그동안 마지막 숙성법을 가르쳐 준 적은 없었죠. 하지만 미숙은 지난 몇 년간 곁에서 눈으로, 몸으로 보고 느낀 것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날 뚜껑을 열었는지, 어떤 냄새가 날 때 흡족한 표정을 지었는지, 항아리를 어루만지던 그 손길이 어땠는지, 미숙은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알아놓은 그 며칠 동안 홀로 작업장을 지키기로요. 새벽부터 밤까지 미숙은 수백 개의 항아리 사이를 오갔습니다. 아침 볕이 좋은 날엔 조심스레 뚜껑을 열어 볕을 쬐어 주었고, 바람이 차가운 저녁이면 다시 뚜껑을 덮었죠. 코를 항아리 가까이 대고 익어가는 냄새를 맡으며 어느 항아리가 잘 익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폈어요. 손끝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미숙은 단 하나의 항아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복례가 겨우 몸을 추슬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당연히 작업장이었습니다. 수백 통의 고추장이 어찌 되었을지 가슴이 조마조마했죠. 그런데 작업장에 들어선 복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고추장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같이 곱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직접 돌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죠. 복례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항아리 하나의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그 순간 노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걸 어떻게...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복례는 작업장 가장 깊숙한 곳으로 미숙을 조용히 불렀어요. 여느 때처럼 잔소리를 하려는 줄 알고 미숙은 긴장했지만 이날 복례의 표정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복례는 미숙을 아들 항아리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뚜껑을 열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잘 봐라. 고추장이 익을 때는 냄새가 달라진다. 이렇게 코를 대보면 시큼한 냄새가 가시고 구수한 냄새가 올라오는 때가 있어. 바로 그때 뚜껑을 열어 볕을 쬐어주는 거야. 미숙은 숨을 죽인 채 시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복례는 이어서 시고추장이 담긴 작은 단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시고추장을 넣는다. 너무 많이 넣어도 너무 적게 넣어도 안 돼. 딱 이만큼. 30년을 이어온 우리 집 맛의 씨앗이니까. 미숙은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토록 감추던 마지막 비법을 시어머니가 마침내 자신에게 열어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복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지도 따뜻한 말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을 뿐이었어요. 이건 종이에 적는 게 아니다. 사람이 평생 제 몸으로 익히는 거야. 잘 새겨둬라. 복례는 여전히 미숙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전처럼 무뚝뚝했고 실수라도 하면 어김없이 나무랐죠. 하지만 그날부터 복례는 말없이 미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도 열어보인 적 없는 그 마지막 손맛을 말이죠. 미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자신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훗날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게 될지를요. 그저 미숙은 매일 아들 항아리 앞에 서서 익어가는 고추장 냄새를 온몸으로 익혀갔습니다. 작업장 깊숙한 자리, 두 여인의 손길이 닿은 항아리들은 오늘도 조용히 붉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미숙이 시어머니의 손맛을 하나씩 물려받으며 작업장을 지켜가는 동안 정작 이 집의 외아들 영철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어릴 적부터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어요. 복례가 손이 갈라지도록 일하며 번 돈을 아들에게만큼은 아낌없이 쏟아부었으니까요. 좋은 옷을 입혔고 하고 싶다는 공부는 다 시켰습니다. 남들 앞에서 기죽지 말라고 늘 지갑을 두둑이 채워주었죠.
그런데 그렇게 곱게만 자란 아들은 어느새 자기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영철은 밖에 나가면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 식품 유통회사 대표야. 요즘 사업이 좀 바빠서 말이지. 번듯한 양복을 걸치고 그럴듯한 명함을 내밀며 사장 행세를 했죠. 하지만 그건 다 허풍이었어요. 영철에게 무슨 번듯한 회사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고생해 일군 고추장 가게, 그것이 이 집안의 전부였죠. 그런데 영철은 바로 그 고추장 가게를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고추장을 파는 어머니, 그 곁에서 손에 빨간 물이 들도록 일하는 아내. 영철은 그 모습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게에는 좀처럼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아내가 힘에 부처할 때도 영철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죠. 내가 시장 바닥에서 고추장이나 퍼담고 있을 사람으로 보여? 나는 더 큰일을 할 사람이야. 영철의 마음속엔 늘 그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처럼 시장에서 땀 흘려 돈을 버는 건 영철이 보기엔 답답하고 촌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남들처럼 번듯한 사업으로 한 번에 크게 성공하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영철은 어머니 몰래 사업을 하나 벌였어요. 요즘 건강식품이 잘 팔린다는 말을 어디서 듣고는 그 사업에 덜컥 뛰어든 겁니다. 사업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저 큰 돈을 벌 욕심에 앞뒤재지 않고 손을 댔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영철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손해를 보고 말았어요. 물건은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인 채 팔리지 않았고 빌린 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쯤에서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하지만 영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손해를 본 돈이 아까워 그 돈을 한 번에 만회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영철이 손을 댄 건 투자였어요. 확실하게 몇 배로 불려준다는 말에 넘어가 남은 돈까지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달콤한 말치고 진짜인 경우는 드물죠. 영철은 또다시 큰 돈을 날리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영철은 점점 더 위험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잃은 돈을 되찾겠다며 도박에까지 손을 댄 거예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한번 발을 들이자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딸 때보다 잃을 때가 훨씬 많았고 그럴수록 영철은 더 큰 판에 매달렸죠. 그렇게 영철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엔 감당할 만하던 액수가 어느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기저기서 빌린 돈에 이자까지 붙으면서 빚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험상궂은 사내 몇이 집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언성을 높였죠. 영철이 이 사람 어디 갔어? 빌린 돈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사람 피해 다닐 거야? 그 소란에 복례와 미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용하던 집안에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제야 두 사람은 영철이 밖에서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 그 실체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어요. 궁지에 몰린 영철은 결국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며칠을 밖으로 피해 다니다 더는 방법이 없자 제 발로 돌아온 거였죠. 영철은 복례 앞에 앉아 낯빛을 바꿔가며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넘기면 제가 다 정리할게요. 가게 담보로 돈 좀 융통해 주시면 안 돼요? 네. 복례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이나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례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아들에게 돈을 쥐어주는 건 결코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요. 안 된다. 이 가게는 내가 30년을 손발이 다 닳도록 일해서 지킨 거야. 이걸 내 노름빚에 갖다 바칠 수는 없어. 정신 차려라, 영철아. 네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알기나 하는 거니? 복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자식을 위한 마지막 사랑이었죠. 하지만 영철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한 순간 영철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사정하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고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눈에는 지금껏 볼 수 없던 서늘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죠. 영철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보다 저 고추장 항아리가 더 중요하세요? 그 말에 복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기가 낳아 기른 아들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복내는 차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철은 그런 어머니를 싸늘하게 한번 쏘아보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복내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닫힌 대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방금 아들의 눈빛에서 본 그 차가운 무언가가 자꾸만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짓눌렀습니다. 집을 나선 영철은 어머니에게 거절당한 그 순간을 곱씹으며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빚은 여전히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죠. 어디서든 큰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로 끝장이라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몰려있던 어느 날 영철에게 뜻밖의 연락이 하나 걸려왔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한상규라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해외로 식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상규는 한동안 복내 고추장을 눈여겨봐 왔다고 했어요. 요즘은 시장 가게라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세상이죠. 복내 고추장 역시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틈틈이 주문을 받아 정성껏 포장해 보낸 덕분에 온라인에서의 판매 실적이 꽤나 좋았어요. 맛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좋은 평을 남기면서 재주문이 끊이지 않았죠. 상규는 바로 그 실적에 주목한 겁니다. 이 정도로 반응이 좋은 고추장이라면 해외에 내다 팔아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 거예요. 영철과 마주 앉은 상규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해외 여러 나라에 식품을 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쪽 대형마트들이 한국 전통식품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특히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은 몸에도 좋다고 소문이 나서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영철은 귀가 솔깃해졌어요. 상규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복내 고추장 물건이 아주 좋더군요. 이 고추장을 해외 대형마트에 독점으로 공급할 수만 있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십니까? 제 계산으로는 30억 원짜리 사업이 됩니다. 30억? 그 말이 영철의 귓가에 쿵 하고 내리꽂혔어요. 목을 조여오던 빚을 단번에 갚고도 남을 만한 액수였습니다. 영철의 눈이 순간 번쩍 빛났죠. 상규가 내건 조건은 이러했어요. 지금 창고에 쌓여있는 고추장 전량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복내 고추장에서 만드는 모든 고추장을 오로지 자기 회사에만 우선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10년치 고추장을 통째로 계약에 묶어두겠다는 뜻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한 번쯤 멈칫했을 거예요. 이건 영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고추장을 만드는 사람은 어머니 복내와 아내 미숙이었고 가게의 진짜 주인도 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계약이었죠. 하지만 눈앞에 30억에 눈이 먼 영철은 그런 것쯤은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 그 부분이라면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바로 이 가게의 대표입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뒤로 물러나셨고 실질적인 운영은 다 제가 맡고 있어요. 어머니도 제 아내도 이 사업에 전부 찬성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얼마 전 자기에게 돈 한 푼 못 준다며 매몰차게 거절했고 아내는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줄조차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영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고추장 만드는 사람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다 따릅니다. 물량은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만 하시면 제가 책임지고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상규는 영철의 당당한 태도에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 처리가 확실한 사업가라고 여겼죠. 게다가 동네 고추장의 물건과 실적은 이미 직접 확인한 터라 마음이 놓였어요. 좋습니다. 사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런 좋은 물건은 빨리 손을 잡는 게 서로한테 이득이죠. 상규는 흡족한 얼굴로 한 가지 제안을 덧붙였어요. 서로 간의 신뢰를 보이는 뜻에서 정식 계약에 앞서 가계약금부터 먼저 치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리죠. 계약을 확실히 하는 의미로 먼저 5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약이 성사될 거라는 제 믿음의 표시입니다. 5억 원. 그 말에 영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당장 급한 빚부터 막을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영철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테이블 아래로 감춘 두 손은 흥분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철은 애써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상규와 굳게 악수를 나눴어요. 겉으로는 점잖은 사업가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마음은 온통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급한 불부터 끄고 30억으로 완전히 다시 일어서는 거야. 어머니고 아내고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면 돼. 영철에게 어머니와 아내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가 벌인 사업에 고추장을 만들어줄 수단에 지나지 않았죠. 두 사람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 영철은 이미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상규가 돌아간 뒤 영철은 홀로 남아나지기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그 순간에도 시장 한편의 작업장에서는 복례와 미숙이 아무것도 모른 채 묵묵히 고추장을 적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30년 세월이 아들의 손끝에서 어떤 거래로 넘어가려 하는지 조금도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 가계약금 5억 원을 받기로 한 그날 이후 영철은 어딘가 달라졌어요. 그토록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밖으로만 나돌던 사람이 갑자기 어머니에게 살갑게 굴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이면 안부를 여쭙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들고 오는가 하면 곁에 앉아 다정하게 말동무를 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죠.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편하게 모실게요. 복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심 반갑기도 했어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하나뿐인 자식이니까요. 저렇게 뉘우치고 철이 드나 싶어 복례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미숙만이 그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딘가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 전만 해도 돈을 안 준다며 눈을 부라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숙은 일단 입을 다문 채 남편이 무슨 속셈인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영철은 어머니 앞에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낡은 시장 작업장에서 그만 고생하시고 좋은 데다가 번듯한 새 작업장을 하나 마련하는 게 어때요? 어머니 몸도 편하시게 좋은 집도 새로 얻어드릴게요. 어머니가 평생 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셔야죠. 새 작업장에 새 집이라니. 언뜻 들으면 더없이 효성스러운 말이었어요. 복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손발이 다 닳도록 일해온 몸이었으니 편하게 지내라는 아들의 말이 어찌 반갑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영철은 곧이어 슬그머니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려면 어머니 여기다 도장 하나만 찍어주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좋은 사업 하나를 잡았거든요. 우리 고추장을 해외에 내다 파는 겁니다. 무려 30억짜리 사업이에요. 이 계약만 하면 우리 집안이 완전히 다시 일어서는 거라니까요. 영철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도장 찍을 자리를 가리키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례는 30년을 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내미는 서류라도 도장을 찍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게다가 아들의 갑작스러운 효도가 어딘가 마음에 걸렸어요. 이 녀석이 갑자기 왜 이러나. 30억이라니 무슨 그런 큰 돈이. 복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읽어갈수록 복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서류에는 그저 새 작업장을 마련한다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례 고추장이라는 상표는 물론이고 지금 창고에 있는 고추장 전량과 앞으로 만들어낼 고추장을 무려 10년 동안 한 회사에 독점으로 넘긴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물량을 제때 되지 못하면 가게와 집까지 넘어간다는 무시무시한 조항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복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방망이질을 쳤어요. 이건 새 작업장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을 통째로 남에게 넘기는 서류였던 겁니다. 영철아, 이게 대체 뭐냐? 복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그녀는 서류를 움켜쥔 채 아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담가도 다 못 채울 고추장을 앞으로 10년치를 통째로 넘긴다고? 그것도 모자라 물량 못 되면 가게랑 집까지 내놓으라니. 네가 무슨 권리로 내 평생을 팔아넘겨. 이게 효도야? 이게 어미를 위한 짓이냐고. 들통이 난 영철의 얼굴에서 그동안 쓰고 있던 효자의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졌어요. 다정하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초조함과 짜증이 뒤섞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히셨어요? 30억이에요, 30억.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집안은 끝이라고요. 고추장이야 어머니랑 미숙이가 계속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영철은 되레 언성을 높였어요.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윽박지르려 드는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기가 막혔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기와 며느리를 그저 고추장이나 만들어내는 기계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그제야 똑똑히 깨달은 거예요.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이 도장 못 찍어. 이 서류 당장 갖다 버려라. 복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어요. 그러고는 손에 쥔 서류를 밀어내며 자리에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영철은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이글거리는 눈으로 노려보았어요. 사정도 해보고 윽박질러도 봤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철의 얼굴이 점점 험악하게 일그러졌죠.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주면 될 것을. 정 그렇게 나오신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영철의 두 눈에 낮에는 볼 수 없던 서늘한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눈빛을 방 한구석에서 지켜보던 미숙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남편이 지금 무언가 위험한 결심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으로 느낀 겁니다. 그날 밤 복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자기 몰래 그런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기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한 그 계약은 절대 성립될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복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도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바로 그 사실이 아들을 얼마나 위험한 생각으로 몰아가고 있는지를요. 같은 밤 미숙 역시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뜬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낮에 본 남편의 그 서늘한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사람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어. 분명 무슨 짓을 꾸밀 거야. 미숙은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부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봐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고요한 밤이 무겁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한 뒤로 영철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이미 한상규에게 큰 소리를 쳐둔 터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동의했다고 물량은 걱정 말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게다가 계약금 5억 원까지 받기로 약속한 마당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어머니의 도장을 받지 못했으니 영철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어머니 도장 없이는 이 계약이 성립이 안 돼. 그렇다고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면 나는 완전히 끝장이야. 목을 조여오는 빛, 그리고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30억. 영철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아주 위험하고 어리석은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도장을 안 찍어준다면 몰래 찍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죠. 인감도장이 어떤 물건인지 영철도 모르지 않았어요. 그건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과 재산을 대신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죠. 함부로 남의 인감을 가져다 쓰는 건 엄연한 범죄였습니다. 하물며 그게 제 어머니의 도장이라 해도 죄가 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미 눈이 멀어버린 영철에게 그런 것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며칠 지나지 않아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오후 복례가 시장 상인 모임에 나가느라 잠시 집을 비운 겁니다. 미숙도 가게 일로 자리를 비운 틈이었죠. 텅 빈 집안에 혼자 남은 영철은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영철은 어머니가 인감도장을 어디에 두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방 깊숙한 곳, 자개로 장식된 낡은 서랍장. 그 맨 아래 칸에 복례는 소중한 물건들을 넣어두곤 했죠. 영철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 사이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붉은 인주와 함께 그 인감도장이 얌전히 놓여 있었어요. 도장을 집어드는 순간 영철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무리 뻔뻔한 영철이라도 어머니의 도장을 몰래 훔치는 그 순간만큼은 등줄기가 서늘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내 영철은 이를 악물었어요. 어차피 우리 집 좋으라고 하는 일이야. 나중에 30억 벌어서 다 갚으면 되는 거잖아. 영철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찢으려 했던 바로 그 서류였어요.
앞으로 10년치 고추장을 통째로 넘기고 물량을 못 대면 가게와 집까지 넘어간다는 그 무시무시한 계약서 말이죠. 영철은 도장 찍을 자리에 붉은 인주를 정성껏 묻혔어요. 그러고는 마치 어머니가 직접 찍은 것처럼 그 자리에 인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새빨간 도장 자국이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았어요. 그 붉은 자국이 마치 핏자국처럼 섬뜩하게 보였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어머니의 도장뿐 아니라 함께 고추장을 만드는 며느리의 동의도 필요했어요. 가족 모두가 찬성한 것처럼 보여야 서류가 그럴듯해지니까요. 영철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영철은 미숙의 이름을 종이 한쪽에 여러 번 써보았어요. 아내의 글씨체를 흉내내기 위해서였죠. 몇 번을 연습한 끝에 영철은 제법 비슷하게 미숙의 서명을 흉내내어 계약서에 적어 넣었습니다. 이제 계약서는 완성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흔쾌히 동의한 완벽한 서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도장을 훔쳐 찍은 죄와 아내의 서명을 위조한 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영철은 완성된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 종이 몇 장이면 30억짜리 사업이 자기 손안에 들어온다고 믿었으니까요. 어머니와 아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이렇게 위조된 서류 한 장에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서둘러 인감 도장을 원래 있던 나무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으려 했어요. 그런데 문득 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잠깐, 이 도장을 다시 제자리에 두는 게 맞나? 영철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계약을 완전히 마무리 지으려면 앞으로도 이 인감 도장이 몇 번은 더 필요할 터였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 몰래 훔쳐내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죠. 게다가 어머니가 낌새를 채고 도장을 다른 곳에 숨겨버리기라도 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어요. 영철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그 인감 도장을 제자리에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장을 자기 주머니 속에 슬그머니 챙겨 넣은 거예요. 어머니가 알아채기 전에 자기가 따로 잘 숨겨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여긴 겁니다. 이제 영철의 손에는 위조한 계약서와 어머니의 인감 도장, 그리고 곧 받게 될 5억 원이라는 큰 돈까지. 자기가 벌인 모든 일의 증거가 통째로 쥐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영철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이 모든 짓을 이미 눈치채고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려. 그날 저녁 상임 모임에서 돌아온 복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안방을 오갔어요. 자기 인감 도장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도 모른 채로 말이죠. 그리고 미숙은 어딘가 들뜬 듯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곁눈질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오늘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저렇게 안색이 이상하지? 미숙의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기어이 넘어버린 것만 같은 서늘한 예감이었죠. 그렇게 또 하루가 무거운 비밀을 품은 채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감 도장을 훔쳐 계약서까지 완성한 영철에게 이제 마지막 걱정거리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 위험한 물건들을 어디에 감춰두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조한 계약서, 몰래 빼돌린 어머니의 인감 도장, 그리고 곧 한상규에게서 받게 될 현금 5억 원. 이것들은 하나같이 남의 눈에 띄어서는 절대 안 되는 물건들이었죠. 집안 어딘가에 숨겨두자니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30년을 이 집에서 산 사람이라 집안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미숙까지 요즘 부쩍 자기를 살피는 것 같아
영철은 더욱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한상규에게서 약속한 계약금 5억 원이 현금으로 건네졌어요. 두툼한 돈다발을 손에 쥔 영철은 마침내 그 돈과 서류, 도장을 함께 숨길 곳을 정했습니다. 그가 떠올린 장소는 참으로 기가 막힌 곳이었어요. 바로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 항아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는 항아리니 아무도 함부로 손대지 않을 거야.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오히려 저 항아리가 제일 안전해. 영철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의 애정이 담긴 그 항아리를 자기 죄를 감추는 도구로 쓰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그날 밤 온 집안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미숙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요 며칠 남편의 안색이 이상했던 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 사람 분명 무슨 일을 벌였어. 미숙은 뒤척이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조용히 방을 나섰어요. 그런데 마당으로 나서던 미숙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영철은 한 손에 검은색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겉이 반들거리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방수 가방이었어요. 그는 주위를 몇 번이나 살피더니 발소리를 죽인 채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은밀하던지 마치 누가 볼까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죠. 미숙은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어둠에 몸을 숨긴 채 남편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갔어요. 영철이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고추장 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가간 항아리는 하필이면 어머니가 무엇보다 애지중지하는 그 아들 항아리였어요. 미숙은 창고 문틈에 몸을 바짝 붙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그만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죠. 영철은 아들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고는 커다란 국자를 가져와 안에 담긴 붉은 고추장을 부지런히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 절반쯤 고추장을 덜어 다른 통에 옮겨 담더니 이번엔 손에 들고 온 그 검은 방수 가방을 항아리 속으로 깊숙이 밀어 넣는 것이었어요. 미숙은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남편이 저 가방 안에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으로 알 수 있었죠. 미숙은 알지 못했지만 그 가방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한상규에게 받은 현금 5억 원,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몰래 찍어 만든 위조 계약서, 그리고 미숙 자신의 서명까지 흉내내어 꾸민 그 서류. 영철이 저지른 모든 거짓과 죄가 바로 그 가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영철은 가방을 항아리 깊숙이 밀어 넣은 뒤 그 위에 다시 퍼냈던 고추장을 부어 덮었어요. 붉은 고추장이 가방을 완전히 뒤덮자 겉으로 보기엔 여느 항아리와 조금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누가 뚜껑을 열어봐도 그저 잘 익은 고추장이 가득한 항아리로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영철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나무 덮개를 항아리 위에 덮고 그 위에 다시 두꺼운 천까지 씌워 꽁꽁 감쌌어요. 그러고는 항아리를 창고 가장 안쪽 구석,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어두운 자리로 낑낑대며 옮겨 놓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세상 그 누구도 이 항아리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숙이 이 집에 시집 온 뒤로 남편은 단 한 번도 고추장을 가까이 한 적이 없었거든요. 시장에서 고추장을 파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고 손에 빨간 물이 드는 걸 질색했으며 항아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죠. 고추장이라면 냄새조차 싫어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런 남편이 한밤중에 창고까지 몰래 들어와 고추장 항아리를 마치 보물단지 다루듯 애지중지하고 있었어요. 손에 붉은 물이 드는 것도 아랑곳 않고 아무도 못 건드릴 구석 자리로 항아리를 옮겨가며 유난을 떨고 있었던 겁니다. 저 항아리 안에 분명 무언가 있어. 그것도 저 사람이 목숨처럼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무언가가. 지금껏 어렴풋하기만 하던 미숙의 의심이 그 순간 또렷한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며칠 전 어머니에게 도장을 받으려다 거절당하던 그 모습, 밖으로만 나돌던 남편, 험상궂게 찾아왔던 채권자들, 가리고 요 며칠 이상하던 안색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가라앉혔어요.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섣불리 나섰다간 남편은 저 가방을 다른 곳으로 옮겨 감쪽같이 숨겨버릴 테니까요. 그러면 진실을 밝힐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말 거예요. 미숙은 조용히 몸을 돌려 발소리를 죽인 채 창고에서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몸을 웅크렸지만 좀처럼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미숙은 두 눈을 뜬 채 천장을 하염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아들처럼 아끼시는 저 항아리를 저 사람은 자기 죄를 감추는데 이용하고 있어. 하필이면 저 항아리를.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미숙은 흐트러지려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이상 더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미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주먹을 꼭 쥐었어요. 그 작은 손 안에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어떤 결심이 단단히 여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는 동안에도 미숙의 두 눈은 오래도록 감기지 않았어요. 미숙이 남편의 비밀을 알아챈 그날 이후로도 영철은 도장을 받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위조한 서류가 있다 한들 영철의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위조가 들통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영철은 이왕이면 어머니에게 진짜 도장을 받아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을 테니까요. 며칠 뒤 영철은 다시 한번 어머니 앞에 그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다 잘 될 거예요. 어머니 아들 좀 살려주세요. 네. 이번엔 통사정을 하며 매달렸어요. 하지만 복례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말하니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이 서류 당장 치워라. 복례가 단호하게 서류를 밀어내자 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어요. 사정하던 목소리가 이내 짜증 섞인 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꽉 막히셨어요? 어머니 고집 때문에 이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다고요. 영철은 어머니 손에 억지로 도장을 쥐어주려 했어요. 복례는 그 손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늙은 어머니와 다 큰 아들이 도장 하나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죠. 참으로 기가 막힌 광경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흑! 복례가 갑자기 외마디 소리를 내지르며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더니 이내 몸이 옆으로 스르르 기울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바닥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어머님! 마침 방으로 들어서던 미숙이 그 광경을 보고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미숙은 한달음에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복례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얼굴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미숙은 이를 악물고 축 늘어진 시어머니를 등에 업은 채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병원으로 내달렸어요. 그렇게 복례는 병원에 실려갔고 그 길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복례의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충격에 쓰러진 탓에 몸 한쪽을 예전처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말도 어눌해졌고 손에도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평생을 억척스럽게 일하며 살아온 복례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었죠. 그날부터 미숙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어요. 낮에는 가게에 나가 밀려드는 주문을 챙기고 고추장을 담그고 저녁이 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병실에서 쪽잠을 자며 밤새 시어머니 곁을 지키다가 날이 밝으면 다시 가게로 향하는 나날이었죠.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미숙은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주무르고 미음을 떠먹이고 어눌해진 말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복례는 그런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어요. 지난 세월 자기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모질게 굴었던가. 새벽마다 깨워 고된 일을 시키고 손님들 앞에서 호되게 나무라고 마음 한번 따뜻하게 품어준 적이 없었죠. 그런데 정작 자기가 쓰러져 병상에 눕고 보니 곁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뿐인 아들이 아니라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며느리였어요. 복례의 어눌해진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숙아,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지. 복례가 힘겹게 입을 열자 미숙은 얼른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은 몸 추스르실 생각만 하셔야죠. 얼른 나으셔야 저랑 같이 또 고추장 담그시죠. 미숙의 따뜻한 말에 복례의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복례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탓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그토록 믿었건만 그 믿음이 결국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한편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간 그 틈을 타 영철은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영철은 시장 상인들 앞에 나서서 이제 자기가 복례 고추장의 새 대표라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이제부터는 제가 가게를 맡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제가 우리 고추장을 해외에까지 수출해서 이 시장을 아주 크게 살려놓겠습니다. 영철은 상인들 앞에서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어눌한 몸으로 병상에 누운 어머니를 대신해 자기가 가게의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영철의 속셈은 결코 고추장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약금을 챙기고 30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계약이 끝나고 나면 병든 어머니와 며느리를 압박해 죽는 날까지 고추장을 만들게 할 속셈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을 벌어다 줄 일꾼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남편의 속내를 미숙은 이미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숙은 잠든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고추를 만지고 항아리를 닦느라 거칠어지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그 손이 견뎌온 30년의 세월이 미숙의 눈앞에 고스란히 그려졌습니다. 미숙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어머님 손도 제 손도 다시는 저 사람 돈벌이에 이용당하지 않게 할게요. 어머님이 평생 지켜온 이 고추장,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숙의 두 눈에는 지금껏 볼 수 없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미숙은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 보내고 있었어요. 낮에는 가게를 지키고 밤에는 병간호를 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지만 미숙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언제 무슨 짓을 벌일지 몰랐으니까요. 미숙은 틈만 나면 남편의 움직임을 조용히 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잠시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던 미숙은 문득 창밖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어요.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 시장 근처 골목에 커다란 트럭 2대가 서 있었던 겁니다. 미숙은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밖을 살폈어요. 대형 화물차 2대였습니다. 짐칸이 어마어마하게 큰 물건을 잔뜩 실을 수 있는 트럭이었죠. 그 트럭들은 시동을 켠 채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시장 창고 주변을 천천히 오가고 있었어요. 이 새벽에 웬 화물차가, 저게 왜 우리 창고 주변을 저렇게 살피고 있지? 미숙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미숙은 서둘러 옷을 걸치고 아무도 모르게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근처에 다다른 미숙은 몸을 숨긴 채 안의 동태를 살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영철은 인부 몇 명을 불러다 놓고 창고에 쌓인 고추장 항아리들을 하나둘 밖으로 실어 나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숙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창고에 있던 고추장이 자그마치 800통. 그 어마어마한 양을 영철은 첫 수출 물량이라는 명목으로 통째로 넘기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직 정식 계약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몸을 숨기고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고추장을 다 어디로 실어 가려는 거예요? 미숙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영철은 흠칫 놀랐어요.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뻔뻔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뭘 해? 보면 몰라. 수출 물량 보내는 거지. 이제 이 고추장들 다 해외로 나가는 거야. 계약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물건부터 먼저 빼돌려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미숙이 목소리를 높이자 영철은 도리어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어요. 미숙은 그제야 남편이 벌인 계약의 실체를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어요. 그 계약서에는 정해진 날짜까지 약속한 물량을 대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위약금조차 갚지 못하면 동네의 가게와 집까지 고스란히 넘겨야 한다는 무서운 내용이 딸려 있었죠. 다시 말해 영철은 앞으로 10년치 고추장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게와 집까지 몽땅 담보로 걸어놓은 것이었어요. 만에 하나 물량을 못 대는 날엔 이 집안은 정말이지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미숙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뿐인 어머니의 전 재산을 이렇게 위험한 도박에 걸 수 있단 말인가. 당신 정말 제정신이에요? 어머님 가게랑 집까지 담보로 걸었다고요? 만약에 물량 못 대면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데 어떻게 이런 짓을. 미숙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영철의 대답은 미숙의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이 무너뜨렸습니다. 영철은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듯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물량을 못 대긴 왜 못 대? 어차피 당신하고 어머니가 계속 만들면 되는 거잖아.
고추장 좀 부지런히 담가서 30억을 벌겠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고. 어머니도 몸 좀 나으시면 다시 일하시면 되고 당신도 있잖아. 사람 부리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은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당신하고 어머니가 계속 만들면 되는 거잖아. 바로 그 한마디에 남편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철에게 어머니와 아내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저 죽는 날까지 고추장을 만들어낼 일꾼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어눌한 몸으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자기 아내가 밤낮 없이 가게와 병원을 오가며 얼마나 고단한지 영철은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눈에는 오직 30억이라는 돈과 그 돈을 벌어다 줄 고추장 항아리들만 보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날 트럭은 결국 빈 채로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미숙이 창고 문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허락도 제대로 된 계약서 한 장도 없이 창고 물건을 함부로 뺄 수는 없다는 미숙의 말에 눈치를 보던 기사들도 시동을 끄고 손을 놓아버렸어요. 결국 고추장은 단 한 통도 실려나가지 못했습니다. 영철은 이를 갈며 돌아섰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막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미숙은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힘든 시집살이도 이 사람만 믿고 버텼는데 이제 그 얼굴에서는 낯선 사람의 서늘함만이 느껴졌습니다. 미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대신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이 사람은 절대 스스로 멈추지 않아. 내가 막아야 해. 어머님도 나도 그리고 우리가 평생 지켜온 이 고추장도 저 사람 손에 무너지게 둘 수는 없어. 미숙은 더 이상 남편과 다투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과 말싸움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대신 미숙은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각오가 어려 있었어요. 새벽 시장 위로 차가운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미숙은 그 바람을 맞으며 자기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시장에서 남편의 본색을 똑똑히 확인한 미숙은 이제 혼자 힘으로는 이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이미 위조한 서류와 큰돈까지 손에 쥐고 있었죠. 계약은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고 병상에 누운 시어머니는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절박했어요. 이 거대한 흐름을 막으려면 법을 아는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때 미숙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최준호라는 변호사였습니다. 준호는 미숙에게 각별한 사람이었어요. 오래전 미숙이 정말 형편이 어려워 끼니조차 잊기 힘들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아직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가난한 고학생이던 준호에게 미숙은 아무 대가 없이 따뜻한 밥을 여러 번 챙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은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미숙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어요. 남편이 어머니 몰래 버린 계약, 위조한 서류, 항아리에 숨긴 돈과 도장, 그리고 창고를 통째로 비우려던 일까지. 이야기를 듣는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미숙은 남편이 만든 계약서 사본을 어렵게 구해다 준호에게 내밀었어요. 준호는 그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숙 씨, 너무 걱정 마세요. 이 계약
절대 그렇게 쉽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준호의 말에 미숙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네. 잘 들으세요. 이 가게의 진짜 주인은 어머님이세요. 상표권도 사업자 등록도 전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고추장을 10년치나 독점으로 넘긴다는 이런 중대한 계약은 반드시 어머님 본인의 진짜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처럼 아드님이 도장을 몰래 훔쳐 찍고 미숙 씨 서명까지 위조한 서류는 법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요. 오히려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미숙은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드님이 어떻게든 어머님을 압박해서 진짜 도장을 받아내거나 편찮으신 틈을 타 억지로 계약을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미리 확실하게 방패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준호는 곧바로 미숙과 함께 하나하나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복내 명의로 되어 있는 상표권과 사업자 등록이 함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보호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와 집에 대해서도 누구도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게 하는 처분 금지 조치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두면 설령 영철이 무슨 수를 쓴다 해도 가게와 집을 함부로 넘길 수 없게 되는 것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 저지른 죄의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항아리 속에 숨겨진 위조 계약서와 현금, 그리고 훔친 인감도장. 그것들이야말로 모든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섣불리 꺼내려 하면 오히려 남편에게 낌새를 들킬 위험이 있었어요. 준호는 신중하게 조언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야 힘을 발휘합니다. 그때까지는 절대 티를 내지 마세요. 남편분이 완전히 방심하도록 오히려 협조하는 척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미숙은 준호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지금껏 해본 적 없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남편에게 마치 마음을 바꾼 것처럼 다가갔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예민했나 봐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신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약 잘 돼서 우리 집안 좀 폈으면 좋겠어요. 영철은 뜻밖의 말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사사건건 반대하던 아내가 순순히 협조하겠다고 하니 반가울 수밖에 없었죠. 미숙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예전처럼 많이는 못 만드시잖아요. 물량이 걱정이면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을 몇 구해서 일손을 보탤게요. 그러니까 당신은 계약에만 신경 써요. 미숙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영철은 완전히 경계를 풀어버렸어요. 아내가 진심으로 자기 편이 되었다고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방심한 영철은 그날 미숙이 바로 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수출업자 한상규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사장님.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최종 계약날 도장만 찍으면 끝나요. 어머니요? 걱정 마세요. 제가 그날 모시고 나갈 겁니다. 어머니만 그 자리에 계시면 계약은 무리 없이 성사됩니다. 영철은 자신만만하게 떠들어댔습니다. 심지어 어눌한 어머니를 어떻게 데리고 나가 계약을 마무리할지 그 속셈까지 아무렇지 않게 늘어놓았어요. 바로 그 순간 미숙은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그 통화 내용을 조용히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로 직접 흘러나온 그 말들이야말로 이 모든 계약이 어머니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꾸며진 것임을 증명해줄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통화를 마친 영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반면 그 곁에 선 미숙은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차가운 계획이 착착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녹음이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곧 그날이 오겠지.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어머님이 평생 지켜온 모든 걸 되찾아 드릴게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미숙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흔들림 없는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숙이 조용히 덫을 놓는 동안 영철은 마침내 계약을 끝낼 날을 잡았어요. 영철은 아주 그럴듯한 구실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시장에서 고추장 장사를 시작한 지 30년이 되었으니 그걸 기념하는 조촐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죠. 영철은 어머니 앞에서 다정하기 그지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벌써 이 가게 하신 지 30년이잖아요. 제가 조촐하게 자리 하나 만들었어요. 가게에서 시장 어르신 몇 분 모시고 사진도 찍고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신 거 축하도 하고요.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소박하게 밥이나 한 끼 하는 거예요. 30년을 기념한다는 말에 복례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자기가 평생을 바친 세월을 아들이 알아준다니 어눌한 몸으로도 복례는 그 자리에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거 좋구나. 오랜만에 사람들 얼굴도 좀 보고. 복례가 힘겹게 미소를 짓자 영철도 마주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검은 속셈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날의 진짜 목적은 기념자리 따위가 아니었어요. 바로 수출업자 한상규와 최종 계약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즉시 창고에 쌓아둔 고추장을 곧바로 화물차에 실어 반출할 속셈이었죠. 조촐한 기념 자리라는 건 그 모든 걸 감쪽같이 포장하기 위한 거칠애에 불과했어요. 영철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어머니를 앉혀놓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려면 가게의 진짜 주인인 어머니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행사 당일 가게 한쪽에는 조촐하게 상이 차려졌어요. 시장 상인 몇 사람이 정말로 축하하러 찾아와 복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자리가 사실은 계약을 위한 자리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미숙은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조심스레 그 자리로 모셨습니다. 복례는 몸 한쪽을 제대로 못 쓰고 말도 어눌했지만 오랜만에 나선 나들이에 표정만은 조금 밝았어요. 정성껏 매만진 옷을 입고 상인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복례는 모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복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시장 어르신들 사이에 낯선 사람들이 몇 섞여 있었던 거예요.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와 그 곁에 앉은 처음 보는 사람들. 그들은 시장 상인도 오랜 단골도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사무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낯선 얼굴들이었죠. 바로 수출업자 한상규와 그가 데려온 해외 거래처 관계자들이었어요. 잠시 뒤 영철이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조용히 준비해 두었던 서류 뭉치를 슬그머니 펼쳐 놓았어요. 그것은 축하 자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빽빽한 글씨가 가득한 계약서였습니다. 영철은 한상규를 향해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 나눴던 대로 진행하시죠. 제가 이 복례 고추장의 정식 대표입니다. 어머니는 보시다시피 몸이 좀 불편하셔서 실질적인 일은 다 제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제 아내도 이 계약에 전부 동의했습니다.
복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계약이라니, 동이라니, 자기는 그런 것에 찬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어눌한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계약이라니. 복례의 눈길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리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곁에 놓인 낯익은 물건 하나를 발견하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자기 인감도장이었어요. 분명 자기 안방 서랍에 있어야 할 그 도장이 어째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단 말인가. 복례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기 몰래 도장을 빼돌렸다는 것을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서늘하게 휘감았어요. 영철은 이날 계약을 위해 항아리 속에 숨겨두었던 인감도장만 미리 꺼내 온 참이었습니다. 한상규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휠체어에 앉은 복례에게로 몸을 돌렸어요. 정중하지만 어딘가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만드시는 고추장을 저희 회사에 독점으로 공급하시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 물음에 복례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아니라고, 그런 적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눌해진 입은 좀처럼 말을 뱉어내지 못했고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복례는 안간힘을 쓰며 겨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니,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복례가 힘겹게 입을 열려는 찰나 영철이 잽싸게 어머니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러고는 힘없이 늘어진 어머니의 손을 붙잡더니 그 손에 인감도장을 억지로 쥐어주는 것이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제 손으로 도장을 찍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철은 나직이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강압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례는 아들의 소나기에 붙들린 채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도장을 쥔 손이 서서히 계약서를 향해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 하나뿐인 아들의 손에 의해 무너지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병든 노인의 힘으로는 그 흐름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영문을 몰라 웅성거렸고 한상규와 거래처 사람들은 그 광경을 잠자코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장이 계약서 위 그 붉은 자리를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숨막힐 듯 팽팽하게 얼어붙어 갔어요. 인감도장이 계약서 위 그 붉은 자리에 막 닿으려는 찰나였어요. 그 도장 당장 내려놔요.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은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곧장 영철 앞을 가로막았어요. 도장을 쥔 어머니의 손을 영철의 소나기에서 얼른 떼어냈습니다. 영철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이미 가족끼리 다 합의한 일이야. 어머니도 동의하셨고 당신도 동의했잖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리 비켜. 영철이 목소리를 높이며 아내를 밀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합의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어머님은 이 계약 동의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서명도 다 당신이 위조한 거고요. 미숙의 말에 가게 안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축하하러 온 상인들도 한상규와 거래처 사람들도
영문을 몰라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미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폭탄과도 같은 말을 던졌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어머님 몰래 받은 돈과 위조한 계약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저기, 저 사람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 항아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말에 영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다급하게 사람들을 밀치고 창고 구석에 옮겨두었던 그 아들 항아리 앞으로 달려가 두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어머니가 내 첫 돌에 담그신 소중한 항아리야. 우리 집 가보라고. 아무도 손 떼면 안 돼. 한때 고추장이라면 냄새조차 질색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항아리를 제 몸으로 감싸며 지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야말로 저 안에 무언가 감춰져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었죠. 미숙은 천천히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복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저 항아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30년 세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모든 사랑이 담긴 항아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것을 깨지 않으면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판이었어요.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항아리는 다시 만들면 돼요. 하지만 오늘 이 계약이 끝나버리면 어머님이 평생 지켜온 이 고추장을 다시는 되찾을 수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복례는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은 미리 준비해온 쇠망치를 두 손으로 굳게 움켜쥐었어요. 그러고는 영철이 막아선 항아리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안 돼. 영철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쨍그랑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 거대한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안에 가득 차 있던 붉은 고추장이 시장 바닥으로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마치 붉은 물결이 바닥을 뒤덮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붉은 고추장 속에서 검은 물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영철이 숨겨두었던 그 검은 방수 가방이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미숙은 고추장 범벅이 된 가방을 집어들어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두툼한 현금 다발, 무려 5억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위조된 가족 동의서와 가게와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그 무서운 서류들까지. 영철이 저지른 모든 죄의 증거가 사람들 눈앞에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미숙은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미리 녹음해둔 통화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재생했습니다. 영철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도 아내도 싫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계약만 끝나면 두 사람은 계속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기 입으로 내뱉은 그 말이 자기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영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영철에게로 쏠렸습니다. 축하하러 왔던 상인들의 눈에는 경악과 실망이, 어머니 복례의 눈에는 무너져 내리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사람은 수출업자 한상규였습니다. 그는 자기 역시 감쪽같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던 계약서를 단호하게 걷어들였습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군요. 권리를 가진 분들의 진짜 동의가 없는 계약은 저희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미리 드린 계약금과 위조 서류 문제는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한상규가 계약서를 접어넣자 영철은 다급하게 그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결국 그 계약서 위에 인감도장은 끝끝내 찍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창고에 쌓여있던 고추장은 단 한 통도 그 화물차에 실리지 못했습니다. 시장 바닥을 붉게 뒤덮은 고추장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그 붉은 바닥 위에 흩어져 있는 광경은 마치 산산조각 난 한 사람의 거짓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복례는 그 모든 광경을 눈물 어린 눈으로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깨진 항아리 속에서 쏟아진 돈다발과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로 흘러나온 그 서늘한 통화 내용까지, 그 모든 것이 영철이 저지른 죄를 낱낱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결국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몰래 훔쳐 쓴 죄, 계약서와 가족의 서명을 위조한 죄, 그리고 남을 속여 큰 돈을 가로채려 한 죄까지. 영철에게는 사문서 위조와 인감도용, 사기미수와 횡령이라는 무거운 혐의들이 줄줄이 따라붙었습니다. 영철은 조사를 받기 위해 끌려갔어요. 다행히 최종 계약은 끝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마지막 순간에 막아낸 덕분이었죠. 그래서 복례 고추장이라는 소중한 상표도, 앞으로 만들어낼 고추장에 대한 권리도 그 어디로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30년 세월이 담긴 복례의 모든 것이 온전히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가게와 집 역시 무사했어요. 미숙이 변호사 최준호와 함께 미리 처분 금지 조치를 해둔 덕분에 영철이 담보로 걸어놓았던 것들도 아무 탈 없이 지켜졌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뒤 복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병실에 누운 복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저지른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기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결국 자기를 배신했다는 사실. 그 아픔은 몸의 병보다 훨씬 더 깊고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복례의 곁에는 여전히 미숙이 있었어요. 미숙은 예전과 다름없이 낮에는 가게를 지키고 밤에는 시어머니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복례가 어눌한 손을 힘겹게 뻗어 미숙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 주름진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미숙아, 내가 참 못난 사람이다. 복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녀는 어렵게 한마디 한마디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동안 네가 내 고추장을 탐낸다고 그렇게 의심했어. 며느리인 너를 그렇게 모질게 대했지. 그런데 정작 내 것을 훔치려 한 건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 아들이었고, 그걸 목숨 걸고 지켜준 사람은 바로 너였구나. 미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느새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지난 일인걸요.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거두어 주셨으니 제가 지켜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두 여인은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함께 울었어요. 지난 세월의 오해와 서러움이 그 눈물 속에 조용히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복례는 중요한 결심을 하나 했어요. 복례는 가게의 공동대표 자리에 미숙의 이름을 나란히 올렸습니다. 이제 미숙은 그저 며느리가 아니라 복례 고추장의 어엿한 주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복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며느리가 정당한 주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미숙이 지켜낸 이 고추장을 함부로 넘볼 수 없도록 말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복례는 꾸준한 치료와 미숙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몸을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예전처럼 정정하지는 못해도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가게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좋아졌어요. 그리고 어느덧 그 소란스러웠던 날로부터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크고 즐거운 잔치가 열렸어요. 이름하여 붉은 장날 축제였습니다. 고추장으로 유명한 이 시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상인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자리였죠. 골목마다 붉은 등이 내걸리고 구수한 고추장 냄새가 시장 가득 흥겹게 퍼져나갔어요. 그 축제의 한가운데 복례와 미숙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새로 마련한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지난날 깨져버린 그 아들 항아리를 대신할 새 항아리였습니다. 복례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모여든 시장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직 말은 조금 어눌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느 때보다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곁에 있는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복례는 곁에 선 미숙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이 아이는 제 고추장을 빼앗으려 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 아들이 팔아넘기려던 제 평생을 온몸으로 지켜준 제 딸입니다. 그 말에 지켜보던 시장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내 여기저기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여인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어요. 미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인정받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마침내 듣게 된 거예요. 이제 미숙에게 이 집은 더 이상 서러운 시집살이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딸로 여겨주는 따뜻한 가족의 품이었죠. 복례와 미숙은 함께 새 항아리 앞으로 다가섰어요. 그러고는 두 사람이 나란히 손을 얹어 그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항아리 안에서는 30년 세월을 이어온 씨고추장으로 새로 담근 고추장이 곱고 붉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지난날의 아픔과 오해를 모두 딛고 두 여인이 함께 지켜낸 그 맛이었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고추장 냄새가 축제로 흥겨운 시장 골목 가득 따뜻하게 번져나갔어요. 그 냄새 속에서 복례와 미숙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하나가 무너질 뻔한 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해진 진짜 가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못된 아들과 착한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 인생이 새겨두어야 할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첫째는 사랑도 지나치면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례 할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맹목적인 사랑이 결국 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아끼는 마음과 자식을 똑바로 키우는 일은 다른 것이었죠.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사람의 진심은 어려운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복례 할머니는 오랫동안 며느리를 의심하고 모질게 대했어요. 하지만 정작 자기가 쓰러졌을 때 곁을 지킨 사람은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아니라 그 며느리였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말보다 힘든 순간에 내미는 손 하나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여준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셋째는 가족이란 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숙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 그 집안을 지켜냈어요. 반대로 배 아파 낳은 아들은 어머니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죠. 결국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지키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무언가를 깨뜨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숙은 시어머니가 평생 아끼던 항아리를 제 손으로 깨뜨려야 했어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미숙처럼 묵묵히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아래 댓글로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데우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그 길을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살며시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더 따뜻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